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전역에서 900만 채가 넘는 집들이 텅 비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전체 주택의 13.8%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2033년이면 이 숫자가 2170만 채로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일본이 직면한 현실이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한때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던 일본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이 모든 것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일본의 독특한 세금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집이 있으면 고정자산세가 감면되지만 집을 철거하면 세금이 무려 6배나 폭증해요. 이런 기형적인 세금 구조 때문에 노인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라도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관리되지 않는 빈집들이 전국 곳곳에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상속 거부 현상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집의 가치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크다는 이유로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법적으로 소유주가 없는 미등기 주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일본 특유의 역사적 맥락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과거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생활이 동경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일본에서도 한때는 도시의 주택 소유가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 일본은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을 경험했어요. 이 시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도시의 아파트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꿈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일본에서는 아파트를 무료로 줘도 받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런 극적인 변화의 근본적 원인을 이해하려면 일본의 독특한 인구 정책 철학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부터 일본은 인구 증가를 국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인식해왔다고 해요. 물론 이와 관련된 일부 일화들은 정사에 기록되지 않은 야사에 불과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이 오랫동안 인구 정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다는 점입니다. 에도 시대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흥미롭게 전개됩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율이 급증하고 그에 따라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쟁이 사라진 평화로운 시대에 인구만 급증하자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진 것입니다. 특히 전쟁에서 활약했던 무사 계층들이 갈 곳을 잃게 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졌어요.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내놓은 해답이 바로 이시바간 철학이었어요. 이는 일하는 것 자체가 수양이며 보상보다는 과정에서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사상이었죠. 정부는 이런 철학을 사회 전반에 퍼뜨려 사람들이 저임금이나 심지어 무임금으로라도 기꺼이 일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대신 고용주들에게는 노동자는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일본 특유의 평생 고용 시스템입니다. 저임금으로 시작하더라도 한번 고용되면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이 사회 전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자네가 무급으로 일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가게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니 내년부터는 정당한 급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3년간 배울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급여까지 주신다니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번 우리 식구가 된 이상 끝까지 함께 갑시다. 이런 대화가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풍경이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높은 급여에만 관심이 있는 집단과 저임금이라도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는 집단 중에서 결국 후자가 경쟁에서 살아남았어요.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이
일본 기업 문화의 DNA가 된 것이죠. 아, 이런 적은 돈 받고 일할 사람이 아닌데 다들 대충 하자. 이런 마인드의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반대로 급여가 문제가 아니야. 나를 믿고 맡겨준 일인데 완벽하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기업들이 살아남아 서로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그 치열한 경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기업들이 바로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일본의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소니, 도시바, 토요타, 야마하, 캐논, 니콘, THK, 미쓰비시 등 셀 수 없이 많은 일본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품질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일본 경제의 황금기를 이끌었고 덕분에 일본은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섰어요. 경제가 호황을 누리자 인구도 계속 증가했고 일자리도 넘쳐났습니다.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이 활발해졌죠. 당시 일본의 프로포즈 풍경을 상상해보면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주세요. 반드시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를 행복하게 해주실 건가요? 제 직장은 안정적이고 월급도 넉넉합니다. 적금도 꽤 모았고요. 이 돈으로 직장 근처에 집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당신은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런 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일본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안정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부모 세대의 지원이었습니다. 경제 호황기였던 만큼 노후 자금도 충분했던 부모들은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집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얘야, 이걸 받아라. 이게 뭡니까, 아버지? 너도 이제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집 사는데 보태거라. 이런 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일본의 경제력이 그만큼 탄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장들이 대부분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결혼 후 가능한 한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하고 싶어 했어요.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있는 도쿄의 부동산이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이 가격에 파신다고 하셨는데 하루 만에 가격을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제 마음 아닙니까? 싫으면 안 사셔도 됩니다. 어차피 사겠다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도 약속은 약속 아닙니까? 아, 그러시겠다고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부동산 가격이 연일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었죠. 한정된 토지에 구매 희망자는 넘쳐났으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본격적인 부동산 붐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쿄 근처에 집을 사거라. 부동산이란 사람 많고 회사 많은 도시일수록 계속 오르는 법이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당연하지. 10년 뒤에는 그때라도 왜 사지 못했을까 하며 후회할 것이다. 올라탈 기회는 바로 지금이야. 사람들은 마치 경주라도 하듯 앞다투어 부동산을 구매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은행들도 가세했어요. 집 사는데 자금이 부족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한 금액이 얼마든 저희가 한도 없이 대출해드리겠습니다. 경제 호황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던 일본 은행들은 거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을 승인해줬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마치 로켓처럼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그 유명한 말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도쿄 땅을 팔면 미국 땅 전부를 살 수 있다는 표현 말이죠. 이는 1980년대 후반 해외 언론과 경제학자들이 일본의 자산 가격 급등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만들어진 표현이었어요. 실제로 당시 일본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쓰비시는 뉴욕의 상징인 록펠러 센터를 인수했고 소니는 할리우드의 콜롬비아 픽처스를 매입했어요. 마루젠, 노무라, 미쓰비시 같은 대기업들은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의 부동산을 대량으로 사들였죠. 미국 언론들은 일본 회사들이 세상을 사들이고 있다고 표현했고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학자 에즈라 보겔은 아예 재팬 에즈 넘버원이라는 책을 써서 일본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일본 가수들은 이런 최전성기의 분위기를 노래로도 표현했어요. 와타시노 코이와 같은 곡들이 일본 전역에서 울려 퍼지며 화려한 시대를 상징했죠.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운다는 속담이 있듯이 모든 것에는 정점이 있는 법입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은행들이 갑자기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 너무 무분별하게 나아가는 것 아닌가? 혹시라도 버블이 터진다면 대출해준 돈들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에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버블이 터질 리가 있겠어. 하지만 플라자 합의로 수출 기업들의 빨간 불이 켜졌다는 소문이 있잖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닌가? 그렇다면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조금이라면 괜찮겠지? 그런데 문제는 한 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다른 은행들도 연쇄적으로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옆 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데요. 뭔가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요? 그래, 불안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올리자. 이렇게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되었습니다. 금리가 오르자 그동안 경쟁적으로 집을 사던 소비자들의 심리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어제 집 사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안 사겠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건 사는 사람 마음 아닙니까? 게다가 은행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이건 뭔가 심상치 않다는 신호 같은데요. 불안하니까 집 사는 건 당분간 미뤄야겠어요. 그동안 서로 사겠다고 경쟁하던 부동산을 이제는 서로 사지 않겠다고 하는 심리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기준금리는 불과 15개월 만에 2.5%에서 6%로 2배 이상 급등했어요. 결국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도쿄 땅값이 최고점 대비 70%에서 80%까지 폭락했어요.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줬던 은행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죠. 당황한 일본 정부는 금리 인하와 재정 지출 확대로 대응했지만 한번 무너진 소비 심리는 쉽게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기업들은 현금 보유를 늘리고 투자를 줄였어요. 개인들도 절약이 살 길이라는 인식으로 지갑을 꽁꽁 닫아버렸습니다. 가족 경영 문화로 유명했던 일본 기업들도 결국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어요. 신규 채용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로 대체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의 삶도 크게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러세요? 나 하나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 헤어지자. 그동안 즐거웠어. 경제가 무너지자 결혼과 출산율도 급락했습니다. 그렇게 1990년대부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아니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것이에요. 일본은 생산성, 임금, 물가가 모두 정체된 세계 유일의 선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현금 보유 중심의 극도로 보수적인 경제 구조로 전환되었죠. 세계가 인터넷 혁명과 각종 혁신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동안 일본만 홀로 리스크 회피형 사회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특히 경쟁국인 중국과 한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일본의 상대적 지위는 더욱 하락했어요. 청년 세대 사이에는 비정규직이 인생이라는 체념적인 분위기까지 생겨났습니다. 동시에 초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었어요. 결혼은 하지 않고 한다고 해도 아이는 낳지 않는 반면 노인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노년층이 많아지면서 사회 전체가 은퇴자 중심 구조로 바뀌게 되었죠. 정치인들의 공약도 자연스럽게 노인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일본을 노인을 위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연금도 늘리고 의료 복지비도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투표하는 노년층이 젊은 층보다 훨씬 많으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노인을 위한 공약을 내세워야 당선될 수 있죠. 젊은 층은 이런 상황에 대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호구인가? 세금은 우리가 다 내고 복지는 노인들이 다 누리고 이게 합리적인 시스템인가? 하지만 그래도 도쿄 23구만은 다시 인구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어요. 최근 도쿄 중심부 아파트 가격이 다시 버블기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인구가 줄어들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도쿄에 집중되어 있으니 지방 생활을 정리하고 너도 나도 도쿄로 이주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더해 외국인 투자자들과 부동산 펀드 자금이 대량 유입되면서 2024년 도쿄 23구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억 엔을 돌파했습니다.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은 집이 팔리지도 않고 세입자도 구하지 못하는 도시의 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심지어 무료로 집을 준다고 해도 아무도 받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부동산 문제를 넘어서 일본 사회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방 소도시들은 하나둘씩 상점가가 문을 닫고
학교가 폐교되고 병원이 철수하면서 생활 인프라 자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집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빈집들이 방치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관리되지 않는 집들은 화재 위험이 높고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해요. 또한 미관을 해치고 주변 부동산 가치까지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어요. 특정 공가 등 대책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위험한 빈집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고 소유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젊은 세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없는 지방에서는 아무리 집을 저렴하게 제공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꼴 나려면 집은 역시 서울에 사야 해. 그것도 강남으로. 돈이 어디 있어? 대출 최대한 받아야지. 그나마 이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에휴, 우리 동네 30평 아파트 팔아봤자 서울 10평짜리도 못 사겠어.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뭐. 우리도 이미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격차가 크게 벌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심각해요.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같은 집들이 전국 곳곳에 너무 많거든요. 특히 일본의 지방 도시들을 직접 가보면 그 심각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어요. 한때 번화했던 상점가는 셔터가 내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고 주택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빈집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죠. 이런 현상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비슷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방 소도시의 인구 감소,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저출산 고령화 등 일본이 겪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암울합니다. 마스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을 소멸하는 마을이라고 표현하면서 89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2040년 이전에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일본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쿄 거주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100만 이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놓았죠. 하지만 성과는 미미해 보입니다. 고작 100만 엔 받고 시골 가서 뭘 해먹고 살겠어? 고령자들만 남은 마을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빈집들은 일본의 암울한 미래를 상징하고 있어요. 한때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라 불렸던 일본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일본은 이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본의 빈집 문제를 통해 들여다본 현대 일본 사회의 민낯이며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